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오늘 곱장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프랑켄슈타인, 메리 셀리의 고전이죠. 클래식입니다. 1818년, 무려 200년 전에 나온 소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설 읽는 이유는 요즘 한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프랑켄슈타인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이번 주에는 프랑켄슈타인을 해야겠다. 자, 클래식 장르 소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죠. 메리 셀리. 발음 좀 어렵습니다. 메리 셀리. 그리고 한번 퀴즈 맞춰보실까요? 메리 셀리가 프랑켄슈타인 만들었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어떤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바로 지켈 박사와 하이드인가요? 자, H.G. 웰스, 제가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투명인간, 브램 스토커. 작가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작품 너무 유명합니다. 드라큘라. 아이작 아시모프, 20세기 최고의 SF 작가죠. 아이 로봇. 네, 이런 작품들이 장르 소설치고는 거의 뭐 클래식이 된 작품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품이 좋다라는 거겠죠. 재미도 있지만 이 장르 소설 안에 깊은 사회적인 철학적 메시지를 담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이 인간에게 반역을 할 것이라는 기계 혐오에 기인한 서구의 뿌리 깊은 불안. 아이작 아시모프는 이것을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불렀다. 제가 지난주에 나 같은 기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회운동,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영국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를 파괴하는 것,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죠. 거기에 기인해서 기계 파괴 운동, 이걸 뭐라고 부른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번 연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과 관련되어서 프랑켄푸드라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식품. 사람의 시체에서 막 이거 가져왔고 누더기로 막 기워서 만든 인간이잖아요. 프랑켄슈타인이. 유전자 조작. 그걸 한 식품을 프랑켄푸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괴물은 누구인가? 자,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이 괴물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괴물이라는 존재가 있죠. 둘 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리는데, 그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만들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는데, 빅터가 괴물인가? 이런 이야기들, 소설에서 나옵니다. 과연, 이 괴물을 만든 빅터에게 책임이 있는가, 괴물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나눠서 보는,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테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책의 한 구절입니다.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청했습니까? 창조주여,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로스트, 뭐죠? 파라다이스, 그죠? 존 밀턴. 넷플릭스 영화에서도 이 신라곤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괴물이 신라곤을 잃는 장면. 굉장히 밑바탕이 된 책이다.
기억하시면 좋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분 한번 보시죠. 메리 셀리가 책을 1818년에 출간하면서 이 책을 바친다고 썼습니다. 누구한테? 윌리엄 고드윈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적 정의와 케일럽 윌리엄스라는 책을 쓴 저자에게 존경을 담아 이 책을 바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메리 셸리의 아버지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 윌리엄 고드윈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이죠. 볼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윌리엄 고드윈이 누군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널리스트이고 정치 철학자이고 소설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유명한 것은 The First Modern 아나키즘의 주창자 이런 뜻입니다. 최초의 아나키즘, 현대적인 아나키즘의 주창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윌리엄 고드윈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냥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이 마음에 들어서 레디칼이라는 게 나오죠. 레디칼 서클 런던 내에서 아주 급진적인 사회운동 그룹에서 주요 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메리 셸리의 아버지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면 그 위에 선배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많이 다뤄지는데 이 윌리엄 고드윈도 많이 소개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밑바탕이 된다. 1818년에 지금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칼 막스가 1818년에 태어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820년 하여튼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셸리가 얼마나 나이 많은지 아시겠죠? 칼 막스보다 한 세대 위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윌리엄 고드윈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나왔고 또 한 사람 기억해야 될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분 퍼시 비시 셸리. 지금 메리 셸리잖아요. 남편의 성을 따른다. 셜리라고 읽어야 되겠죠. 제가 발음 잘 못합니다. 메리 셜리. 아무튼 퍼시 셜리와 결혼했다. 셜리가 누구냐?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다. 고드윈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아버지보다도 남편이.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문학사적으로 셸리가 워낙 유명해서 네. 그래서 아버지도 유명인, 남편도 유명인. 아버지는 철학자, 남편은 시인, 자신은 소설가. 뭐 이렇습니다. 메리 셸리도 뭐 이 프랑켄슈타인은 워낙 유명해서 메리 셸리는 1797년생이라고 합니다. 1851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그러고요. 대표작은 역시 프랑켄슈타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The Modern Prometheus, 프로메테우스 말하는 거죠. 인류에게 불을 준. 그래서 이걸 확실히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징 하는 것 같죠. 당연히 그죠? 자, 그리고 뭐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아 있는 초상인데 메리 셸리를 찾으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 참고하시고요. 이 젊었을 때의 그림이라 그러고 자,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메리 셸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의 결합물이자 낭만주의자의 신부. 아나키즘은 아버지죠. 어머니는 그 유명한 페미니스트 운동을 최초 영국에서 벌였던 크랙스톤 우드인가 하여튼 이름이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다.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실천주의자 운동가, 페미니스트 운동가였다. 그래서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의 결합이자 낭만주의자의 신부.
셜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급진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집안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사회적 편견, 특히 어머니도 물론 어머니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뭐 태어날 11개월인가 뭐 11일 말인가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유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불우한 유년 시절, 뭐 작가로서 태어났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참담한 상실감, 지독한 지적 갈증,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환경, 모성애의 결핍, 어머니 일찍 죽었습니다. 격렬하고 낭만적인 열정, 지적인 야심, 심지어 출산과 사산의 경험까지 아우르고 있다. 짧은 생애이지만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풍파를 겪은 분이다. 자, 본격적으로 책의 서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썼을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816년에 여름을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춥고 비가 많은 계절 탓에 우리는 저녁마다 불타는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았고 어쩌다 수중에 들어오는 독일 유령 이야기들을 읽으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방하고 싶다는 장난기 섞인 욕망이 꿈틀거렸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독일 유령 이야기,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 옛날 이야기 말고 우리끼리 서로 이런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16년 이 사진 속의 현대 제네바입니다. 자, 또 다른 친구 둘과 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근거한 이야기를 각각 한 편씩 쓰기로 했다. 근데 이 또 다른 친구 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진에 등장한 그림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걸 딱 보고 아시면 좋죠. 영문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자, 이때 제네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게 바이런입니다. 시인 바이런. 그리고 남편 퍼시비시 셜리. 이렇게 세 사람이서 대단하죠. 그죠? 바이런 낭만주의의 뭐 1등 시인이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1818년. 그래서 1820년대 유럽의 가장 큰 문예 사조는 낭만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적 로맨티시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 작품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고전주의에 반발해서 드러난 것, 신고전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사조가 낭만주의인데 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다. 그리고 이 낭만주의가 넘어가면 리얼리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꿰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자, 영국 시인 바이런, 존 키츠와 퍼시비 셜리와 함께 낭만주의 문학을 선도했다. 뭐 퇴폐? 기본이죠.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퇴폐라는 것들, 데카당이라는 의미가 좀 있긴 한데, 이국적이다, 환상적이다, 그로테스크하다, 그리고 또 고딕하다, 이런 면들,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모험을 떠난다. 이게 로맨티시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작품을 그런 방식으로 그 분위기를 읽으면서 감상하시면 좋다. 제가 많이 했습니다. 낭만주의 할 때 대표적으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할 때 이 작품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프리드리히가 그린 The 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안개바다 위에 그 방랑자.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고, 낭만주의 하면 딱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모험을 떠나고 있죠. 거대한 자연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에 보면 스위스 알프스 지대와 저기 북극 장면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다. 이국적인 장면들에 대한 동경. 그래서 바이런 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지의 불길한 여행으로서의 삶에 대한 은유가 작품, 낭만주의 작품에 담겨져 있다. 떠올리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지 1. 자, 서간체가 상당히 유행하던 시절이라서 역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서간체 소설이잖아요. 편지를 주고받는. 그래서 앞장에는 편지가 나옵니다. 영국의 세빌 부인에게 1700 몇 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낭만주의의 그 핵심이 나와서 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북극이 서리로 뒤덮인 황량한 오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사람의 발자국이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땅.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위험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이 고생스러운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지요. 원정을 결심하고 나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북극으로 원정을 떠났다. 범선을 타고 모험길에 올랐다. 그러다가 낯선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연을 편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망망한 대해를 횡단하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의 곳을 거쳐 돌아오면 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눈앞으로 다가온 원정에 대한 제 느낌은 뭐라 형용할 수가 없네요. 반쯤은 쾌감으로, 반쯤은 두려움으로 출발을 준비하는 떨리는 느낌을 관념으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낭만주의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험을 떠나기 전에 들뜬 여행자의 마음.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에 넣은 그림들은 대부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림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서 도저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군요. 우리가 본 건 나지막한 마차였습니다. 썰매가 달려있고 개들이 끄는 마차가 반마일 거리에서 북쪽으로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나 덩치가 거인처럼 위압적인 어떤 존재가 썰매에 앉아서 개들을 몰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행자가 저 멀리 울퉁불퉁한 서론을 지나 사라질 때까지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는 모습을 만원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형상의 출현으로 우리는 경악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존재, 아주 낯선 존재, 덩치는 큰 존재가 썰매를 타고 이 북극의 서론을 내달리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게 넷플릭스에 나온 스토리와는 좀 다릅니다. 원작이고 넷플릭스가 당연히 바꾼 거죠. 200년 전 소설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화도 영화 나름대로의 각색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작이 훨씬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자체로만은. 자, 그리고 이 낯선 괴물 같은 존재 말고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빈사의 산에 굶어 죽을 정도의 산에 지난번 본 여행자는 어느 미지의 섬에 사는 야만인 같은 형색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럽인이었습니다. 사진은 다 얼어버리다시피 했고 육신은 피로와 고생으로 끔찍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참혹한 몰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인, 이 사람이 바로 빅터죠. 그죠?
자, 이 사람을 발견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배에서. 생전 처음 보는 참으로 흥미로운 생명체였습니다. 눈빛은 되게 야성적으로 번뜩이며 심지어 광기마저 비쳤어요. 자애롭고 다정하게 빛나는 그런 광채에 비견할 만한 것을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침울했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가끔은 가슴을 짓누르는 고뇌를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를 갈기도 했어요. 이런 문장들도 대체적으로 낭만주의 소설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과장이 느껴지죠. 야성, 광기, 광채, 침울, 고뇌 이런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자를 본 것 같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남자가 유럽인이 쫓고 있는 존재를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에 이방인이 촉각을 곤두세우더군요. 그리고 그 악마, 그가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 악마가 간 방향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자, 영화를 보신 분들과 헷갈릴 수 있는데 넷플릭스 영화에서는 괴물이 빅터를 쫓고 있는 거고 죽이려고 그죠? 근데 여긴 다르죠. 빅터가 괴물을 쫓고 있습니다. 요게 좀 차이점입니다. 빅터가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 장면. 요게 좀 뒤바뀌었다. 그림 너무 좋네요.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연, 무시무시한 자연, 이런 것들 떠오르죠. 그는 세상 누구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잠별이 총총한 하늘, 바다, 그리고 기적처럼 경이로운 극지의 풍광, 이런 것들은 그의 영혼을 하늘로 둥실 떠오르게 만드는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중의 존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주인공 모험가가 지금 빅터의 존재를 꿰뚫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이중의 존재를 내면에 품고 있다. 복선 같은 거죠. 친구요,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과거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가 이제 고백 형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빅터의 사연.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거인 같은 야만인의 존재를 뒤쫓게 되었는가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뒤편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의 본격적인 일장이 시작됩니다. 나는 제네바 태생이고 우리 가문은 공화국 최고의 명문가다. 스위스 출신이라는 거겠죠. 이때 아마 신성로마 제국 제네바 그렇겠죠. 자, 여기에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엘리자베스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 사촌인 거죠. 엘리자베트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아이였고 어머니는 엘리자베트를 장래의 내 신부감으로 정했다. 어머니가 끝내 후회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 훌륭한 계획이었다. 엘리자베스라는 존재 기억하십시오. 자연 철학은 내 운명을 통제한 정령이었다. 13살 때 우리 모두는 토논 근처의 온천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한 여관에서 나는 우연히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술을 묶은 선집을 한 권 찾아냈다. 아그리파. 미술 시간에 그 그리는 아그리파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무엇을 썼냐면 Three Books of Occult Philosophy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아그리파가 기술하고 있는 경이로운 사실들이 나의 무심함을 열의로 바꾸어 놓았다.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우리 착한 빅토르, 이런데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한심한 쓰레기란다.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들 읽으면 안 된다. 지금 13살짜리가 한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다. 완전히 도취되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책은 읽으면 안 된다. 어떤 책일까요? 자, 집에 돌아온 나는 만사를 제치고 먼저 이 저작의 전작을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파라셀수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책들을 모두 찾았다. 나는 이 저자들의 화려한 공상을 즐겁게 읽고 연구했다. 마치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보물 같았다. 자, 13살짜리입니다. 여행을 떠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과 아그리파와 비슷한 저작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걸 유럽인들은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된 저자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다. 지금 그림에 비치면 느낌에 지금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죠. 18세기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신봉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몹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나는 엄청난 끈기와 성실로 현자의 돌과 불묘의 묘약을 향한 탐색을 시작했다. 자, 이제 아셨죠? 현자의 돌, 불묘의 묘약, 불로장생 묘약 뭐겠습니까? 연금술. 연금술이 현대 화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건 너무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 자연과학에 심취해 있던 이 소년이 연금술에 빠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니죠, 그죠? 신비주의에 가깝고 이런 것들이 비단 나 혼자만의 꿈은 아니었다. 유령이나 악마를 불러내는 초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들이 하나같이 적극 권장하는 일이었기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열과 성을 다했다. 자, 빅터, 어린 빅터입니다. 지금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예감할 수 있죠. 성인이 된 빅터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사실 괴물에 대한 이름이 있나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연금술, 신비주의. 자,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번개가 내리치는 폭풍이 몰려와서 번개가 내리치는데 커다란 거목이 쓰러집니다. 번개를 맞은 이 재앙에 나는 극도로 경악했고 천둥과 번개의 성격과 기온에 대해 아버지에게 열심히 여쭤보았다. 아버지는 전기라고 대답하며 그 힘의 다양한 효과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 실험에 곧 착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일격이 내 상상력의 주군으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아그리파, 마그누스, 파라셀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자, 번개가 친 이 에피소드 이벤트로 이 소녀는 이제 신비주의와 결별하고 과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번개, 빛이잖아요. 빛. 빛. 이 빛에 대한 연구. 자, 2장입니다. 내가 17살이 되자 부모님은 나를 잉골슈타트 대학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대학에 가게 됩니다. 엘리자베트가 성녀를 앓게 되고 이 엘리자베트 사촌이죠. 어머니한테는 조카고 이게 이제 이 엘리자베트의 성홍녀를 돌보다가 이제 어머니가 거기에 쓰러지는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소년 빅터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인생에서 아주 스디슨 비탄을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자,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시죠. 크램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정말로 천금 같은 시간을 그런 헛소리를 연구하는 데 썼단 말인가. 이 빅터라는 청년의 연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발트만 교수라는 사람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지식의 근간을 비친 셈이지. 천재들의 노고란 아무리 오도된 것이라도 결국은 인류의 선을 공고히 하는 데 쓰이기 마련이라네. 그러나 자네가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수학을 비롯한 자연 철학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라고 권유하고 싶네.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줍니다. 내 열정에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연구의 깊이에 대가들도 놀라곤 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과학의 매혹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다른 학문에서는 선배 연구자들이 도달한 곳 이상은 가지 못한다.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 하지만 과학적 탐구에는 발견하고 찾아낼 거리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신비주의와 형이상학, 이런 인본주의, 인문주의를 버리고 과학과 이성 쪽으로 와서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관심을 끌었던 현상들 중 하나는 인간의 시체들이었다. 아니,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동물들의 신체 구조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대체 어디서 생명의 원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대담무쌍한 질문이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빅터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부학에 관심을 가졌다. 기억해달라. 내가 기록하는 건 광인의 망상이 아니다. 밤낮으로 지독한 중노동과 피로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던 나는 드디어 개체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찾아냈다. 아니, 그보다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연구에 열중한 끝에 자신이 한 생명에 대한 이해에 이르렀다. 그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인데, 나이트메어죠. 악몽을 지배하는 이런 것 분위기가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 창조에 착수했다. 부속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 속도가 잘 나지 않았기에 처음 의도와는 달리 거대한 몸집을 지닌 생물을 창조하기로 했다. 즉 키가 대략 2.5m가량 되고 몸집도 그에 맞게 거대해졌다는 말이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프랑켄슈타인 하면 일단 거인, 자이언트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과학에 편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몸집이 커졌다. 작은 것보다는 작업 속도가 좋았다라는 거죠. 능률이. 시간에 신이 자신의 아들을 먹는 마야의 그림이죠. 자, 세계는 무질서가 지배한다. 노동의 성과를 목도하게 된 것은 11월의 어느 황량한 날이었다. 그것이 힘겹게 숨을 쉬자 경련 같은 움직임이 사지를 뒤흔들었다. 이 대재앙 앞에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혹은 무한한 수고와 정성을 들여 빚어낸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괴물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아름다움이라니 하느님 맙소사. 마침내 지금 시체에서 얻어낸 조각들을 이어붙여서 한 생명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름다웠던 꿈은 사라지고 숨막히는 공포와 혐오만이 내 심장을 가득 채웠다. 아, 산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시무시한 얼굴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자 단테도 상상 못했을 괴물이 되어버렸다. 단테, 신곡의 단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괴물을 낳은 것이죠. 하느님이 자기 형상,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네시스 창세기죠. 성경에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을, 신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만든 존재가
괴물처럼 보인다. 무시무시한 존재. 그럼 나의 내면에 이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숨어 있나? 이런 것의 알레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밌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켄슈타인 하면 이 이미지를 잘 떠올리는데 요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왜곡된 이미지는 1931년 유니버셜 영화사가 만든 영화 프랑켄슈타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의 프랑켄슈타인을 보는 것도 이 이미지를 지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영화는 조금 더 재미의 측면에 맞춰져 있고 원작의 깊은 철학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화 31년의 영화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해 주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자 공부를 마친 빅터가 마침내 제네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바라보며 황망한 걸음으로 끝없이 헤맸다. 어둠 속 나무 등걸 뒤에서 어렴풋한 형체를 보았다. 나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거대한 몸짓과 차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흉측한 생김새를 보자마자 그 괴물, 바로 내가 생명을 준 더러운 악마임을 알아차렸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괴물을 만들어 놓고 너무 놀라서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이 괴물이 자신의 뒤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마치 인간이 신을 찾듯이 이 자신의 창조자 빅터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잉골슈타트라는 곳에서 이제 제네바까지. 자, 이거는 소설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 역시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대가 한참 동안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한 말 같습니까? 그 유명한 니체가 한 이야기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 역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세기 인류사에서 가장 괴물로 우리가 가리키면 역시 아돌프 히틀러를 꼽을 수 있겠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죠. 이 사람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저작을 나의 투쟁이라는 걸로 에세이를 쓰기도 했고 누군가 싸운다라는 거죠. 나는 이 부조리한 사회와 자신도 싸우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히틀러입니다. 니체가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를 했고 자 이곤으로 들어왔습니다. 알프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혼자서 몽탕베르산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이런 부분 다 낭만주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어째서 인간은 짐승보다 훨씬 우월한 감수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일까? 이거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올려드린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논쟁, 인물성 동의,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나 다르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훨씬 더 유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될 뿐인데 우리의 욕망이 굶주림, 갈증, 그리고 성욕에 국한되었다면 거의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는 존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 한 줄기, 우연한 한마디, 아니면 그 말로 전달되는 풍경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는가.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메리 셸리가 쓴 이 프랑켄슈타인의 빅터의 목소리로는 빅터는 지금 호락 논쟁에서 호학, 충청도 성리학자들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질이 조금 달라서 인간과 동물의 이 본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빅터는 우리는 바람 한 줄기, 우연한 한마디, 풍경 하나하나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몽블랑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당당히 우뚝 솟아 있었다. 갑자기 저 멀리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초인 같은 속도로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괴물이죠. 계속 이 주인공 빅터를 쫓아다닙니다. 알프스 역시 모험의 대표적인 장소이죠. 유럽인들 마음속에. 악마가 말했다. 당신, 내 창조자인 당신이 나를 혐오하고 내치다니. 나는 너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음을 맞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를 떼어낼 수 있을까? 없다. 너와 나는 쌍둥이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 당연히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고 한 여자가 기절했다. 나를 보고 이 괴물이 자신의 불행했던 삶을 빅터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가에서 만난 프랑스인 가족. 그들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편치 못한 한 가지 이유를 알아냈다. 자, 여기에서 이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라는 이 소설이 위대한 인류의 클래식 고전 문학으로 남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장르적 재미만 추구한다면 그럴 수 없죠.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남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영화에서 넷플릭스 영화에서 보면 괴물이 숨어 있는 한 농가에서 이제 가족들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옵니다. 역시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에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소설은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프랑스인 농가의 가족이 왜 불행한가라는 것을 내가 멀리서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니 이들이 불행한 이유를 알아냈다라고 이 괴물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가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지점들이 이 소설이 단순한 그 장르 소설로 남지 않고 인류의 고전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거죠. 자, 현실 비판. 제가 이 프랑켄슈타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소설이라 그랬죠. 퍼시비시, 셸리, 낭만주의 시인 남편이죠. 근데 이 낭만주의를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낭만주의라고 해서 낭만적인 사랑, 모험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낭만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낭만주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요 혁명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라크루아의 이 대표적인 그림, 프랑스 혁명을 기리는 대표적인 그림이죠. 프랑스 길을 삼색기를 들고 있고 자유평등 박에 이 혁명 정신이 낭만주의에 뿌리 깊게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 비판의식. 아버지가 아나키스트고 남편이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혁명주의 사상의 투철한 메리입니다. 작가. 그래서 낭만주의의 혁명 사상이 깃들어 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부제가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인류에게 불을 준 것으로 신의 형벌을 받게 되는. 자, 이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이상한 감정이 밀어닥쳤다. 정말로 인간이란 그토록 강력하고 그토록 덕스럽고 훌륭한 동시에 그토록 사악하고 천박하단 말인가. 자, 보십시오. 이제 나왔습니다. 재산 분배며
막대한 부와 누추한 빈곤, 계급, 가문, 그리고 고귀한 혈통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바로 그 당대의 문제점들,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아직 공화주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1818년에 영국은 뭐 명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의회주의가 피를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완전한 형태의 공화주의는 이루지 못했죠. 그죠? 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조금 더 보시죠. 자상과 순수한 혈통. 그런데 나는 무엇이었던가? 자, 괴물입니다. 괴물의 공민. 돈도 친구도 사유재산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흉측하게 일그러진 추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알레고리가 나왔습니다. 상징.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이 괴물은 어떤 사람일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메리 셀리가 이 소설에서 괴물이라는 존재를 썼는데 이 괴물은 우리가 이 소설을 읽는 순간 어떤 한 계급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한테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습니다. 더구나 흉측하게 일그러진 추한 외모까지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고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사유재산 당연하죠. 더구나 아주 뛰어난 외모, 준수한 외모를 아무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못생기면 다 싫어한다. 뭐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 괴물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너무 이야기 끌었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아버지가 아나키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고드윈. 레디칼, 급진 사회주의 운동. 어머니는 너무너무 유명한 페미니스트. 그리고 남편은 윌리엄 고드윈을 추종하는 시인, 낭만주의 시인. 자, 여기에 두 그림을 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왼쪽, 이쪽 그림은 들라크루아의 낭만주의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은 돌 캐는 사람들, 크루베의 돌 깨는 사람들, 리얼리즘 그림입니다. 리얼리즘, 그쵸? 자, 이 두 사조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요걸 이제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낭만주의는 혁명사상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혁명사상이 리얼리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820년, 30년대, 1800, 보통 일반적으로 1800년대 초부터 한 60년대까지 낭만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쿠르베가 나와서 둘라크루아 다음에 낭만주의 끝내고 쿠르베가 나와서 리얼리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요 흐름. 그래서 굉장히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돈도 친구도 사유재산도 없고 외모도 흉측한 그 존재는 그 시대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너무 이야기 오래 했네요. 다 알아들었을 텐데. 자, 지식의 본질이란 얼마나 희한한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좋은 소설이란 항상 이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설을 읽었는데 나는 무엇인가? Who am I? 이라는 질문이 없다면 그 소설은 좋은 소설이 아닙니다. 모든 소설은 이 질문을 하고 있다. 훔쳐온 책들은 내가 오두막에서 배운 언어로 되어 있었다. 자, 괴물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이제 인간의 책을 읽게 되는데 어떤 책들을 읽었다? 신라군, 플루타스코스 영웅전, 그리고 젊은 페르테르의 슬픔. 정확히 낭만주의적이다. 자, 옆에 보시는 그림은 너무너무 유명한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혁명가죠. 당통과 로베스피에로와 함께 마라. 그 마라의 죽음. 그래서 낭만주의는 혁명과 관련을 맺고 있다. 반복했고요. 그림 너무 좋네요.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터너죠. 윌리엄 터너. 영국의 낭만주의를 너무너무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악은 어디에서 나온다? 불행하다. 근데 불행은 어디서 온다? 가난에서 온다. 가난이 악으로 가는 길인가? 이제 우리는 밝혀내야 되죠. 가난하기 때문에 악해진다. 그러면 선해지려면 이 가난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나는 해명을 회피했고 내가 창조한 괴물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빅터는 엘리자베스 자기 그 사촌과 이제 결혼하기로 결혼 날짜를 잡게 됩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기억은 광기를 수반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진짜로 광증이 나를 사로잡았다. 가끔은 맹렬하게 화를 내며 분노에 불타하기도 하고 가끔은 시무룩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했다. 이 광기는 확실히 자신이 괴물을 낳았다라는, 괴물을 창조했다라는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오는 거겠죠. 자, 제3권입니다. 우울증은 가끔 발작처럼 다가오는 햇살을 집어삼킬 듯 강렬한 암흑을 몰고 다시 찾아왔다. 이런 순간이면 나는 철두철미한 고독에서 피난처를 찾곤 했다. 클레르발이라는 친구와 함께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마침내 시름실로 가게 됩니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든 나는 달빛에 비친 악마가 창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광기에 사로잡힌 채 그와 같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떠올리고는 격한 감정에 부들부들 떨며 내가 몰두해 만들고 있던 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괴물은 장래의 행복을 걸었던 피조물이 내 손에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악마 같은 절망과 복수의 울부짖음을 뱉으며 물러나 사라졌다. 자,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이 괴물이 계속 빅터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과 똑같은 한 존재, 특히 여성이겠죠. 아담과 이브 같이 이브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만들다가 이 악마를 보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광기를 이기지 못해서 아예 찢어버린, 다시 자기가 파괴시켜버리는 장면입니다. 괴물은 더 화가 났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데 클레르바레라는 친구가 죽게 되고 빅터가 살인 용의자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나는 기어이 목숨을 부지할 운명이었다. 2달 후 꿈에서 깨어보니 나는 감옥 안 형편없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표류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리고 이제 재판에 나갔는데 이 알리바이가 나오게 되면서 기소가 기각되고 무죄로 석방이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소설의 어느 정도 결말을 두고 우리가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이란 어떤 알레고리일까? 내 놈의 결혼식 날 밤 내가 함께 있겠다. 엘리자베스와 너가 결혼하던 그날 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하게 됩니다. 낭만주의는 확실히 혁명사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당통과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처형되는 그 18세기 18세기 초죠. 이 상황 속 그리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건 프랑스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 산업혁명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 지금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직물 공장에서 일하는 것 뭐 너무너무 흉측한 이야기들이 많죠. 끔찍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이제 리얼리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들을 고발하는 장면들이 소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괴물일까? 잘 보십시오. 특히 로베스피에르 한번 보면 이 사람은 프랑스 왕들, 귀족들과 싸운 사람이잖아요. 혁명을 위해서. 괴물과 싸웠는데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예도 이 로베스피에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로베스피에르 자체가 스스로가 이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프랑스를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갔죠. 자, 결혼식 날 예고했던 것처럼 이 괴물이 찾아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원수가 숨어 있을 만한 후미진 곳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녀는 거기 그렇게 있었다. 생명도 없고 미동도 없는 시신이 되어 한순간 나는 기억을 잃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죽는 복수를 한 거죠. 괴물이. 그래서 라파엘 전파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누구죠? 햄릿? 오피리어의 죽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습니다. 이 괴물과 관련된 이 인연 탓에 빅터, 나는 정신병 판정을 받고 몇 달 동안이나 독방에서 살았다. 저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복수가 제 영혼을 온통 갉아먹는 유일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터의 삶은 괴물을 죽이겠다라는 일념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터가 도망간 것으로 알려진 북극으로 이제 괴물이 도망간 북극으로 빅터가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 선원들이 본 거죠. 죽은 자들의 영이여, 내가 그대들을 초원한다. 방랑하는 복수의 지평자들이여, 나를 도와 안내해달라. 저주받은 지옥의 악마가 고뇌를 깊이 들이마시게 하라. 낭만주의. 이 기이하고도 무서운 사연을 다 읽으셨겠지요, 마그릿 누님. 자, 이제 서간체의 편지 글의 주인 선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 모두 파멸을 맞지 않는다면 귀양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비겁과 우유부단에 의해 제 소망이 이렇게 시들어갑니다. 무지와 낙심을 안고 돌아갑니다. 이런 부당함을 인내심으로 견디기 위해서는 제가 품은 것보다 더 많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터의 사연을 들은 이 선원이 마치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프랑켄슈타인의 죽음을 끝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나는 철저히 혼자다. 나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영원히 뜨겁게 달아오를 허기진 욕망이었다. 여전히 사랑과 우정을 갈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이것이 부당하지 않은가? 전 인류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나만 유일한 범죄자라는 멍에를 써야 하는가? 1818년의 소설이라는 걸 떠올려 보시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가난한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들,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평생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래서 사랑도 우정도 없이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노동자 계급들, 이런 것들을 메리 셸리는 분명히 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은 역시 알레고리의 예술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겠지. 그러나 그 증오는 나 스스로 느끼는 혐오감에는 차마 비길 수도 없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있네요. 나는 얼음 뗏목을 타고 지구의 최북단으로 떠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를 잠식하는 고통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테고 채울 수도 꺼트릴 수도 없는 정념의 먹이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죽음은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위로다. 비장한 말로 이제 소설이 끝났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두 가지 텍스트가 먼저 떠오릅니다. 단테의 신곡, 그 중에서도 지옥편, 메리 셸리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신라군, 로스트 패러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200년 전에, 그것도 자연과학, 생명공학, 의학,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는 소설을 썼다라는 것에서 감동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단한 작품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책 읽는 토끼 TV에 오늘 프랑켄슈타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이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 영화 프랑켄슈타인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즐거운 독서, 영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